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혼숨을 하다가 귀신이 붙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는 해가 떨어지면 모여서 술잔을 기울인다.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해도 드문드문 밖에 나지 않는 몇 개 잃어버린 퍼즐 같은 어린 날. 엄한 부모님 덕에 몇 번 가져보지 못한 밤이었기 때문일까. 그 시절부터 나는 밤을 참 좋아했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시간이면 소리는 어둠에게 짓눌리고 나는 고요해진 세상을 즐기곤 했다. 반대로 친구들과 모여 서로의 술잔을 쳐대며 왁자지껄한 밤 또한 좋아했다. 그러나 동틀녘이 되면 사라지는 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홀로 몸서리치곤 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밤이었는데 요즘은 1초라도 빨리 해가 뜨기만을 기다린다. 권태기가 온 거냐고 묻는다면 아니, 지금 나는 밤을 증오하고 두려워한다. 밤을 싫어하게 된 사건의 시작은 아마 2년 전 즈음. 아직 낮에는 덥지만 해가 떨어지면 꽤 쌀쌀한 가을의 초입이었다. 당시 매일 모여 술을 마시던 멤버가 있었다. 이름보단 별명이 친숙하던 빡규, 멍구, 오랑 그리고 나까지 4명. 취업 준비생이었던 우리는 별일이 있건 없건 거의 매일이 술이었다. 그날 주머니 상황에 따라 집 앞 편의점이나 술집. 거의 매일을 보고 술을 마셔도 질리지가 않았지만 조금 모자랐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공포영화를 보고는 했다. 가끔은 주변에 폐가에 가보기도 했고 별일은 없었지만 오컬트를 믿는 빡규와 겁이 많은 멍구 덕에 나와 오랑이도 꽤 즐기게 됐다.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4명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밤이었다. 조금 다른 점은 멍구가 자취를 시작해서 멍군의 자취방이었다는 점. 술을 마트에서 사다 보니 확실히 안주의 질이 좋아졌고 덕분에 한창 즐겁게 취해가던 중 오랑이가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 혼자 하는 숨바꼭질 들어봤어? 그 귀신 부르는 그걸 왜 몰라? 몇 년 전인가 한동안 유명했던 혼숨 얘기를 한다. 아마 최근에야 오컬트 쪽에 관심을 가진 오랑이라 이제 알았나 보다. 뭐야 다 알고 있어. 너네 해본 사람 있어? 솔직히 하는 방법은 알지만 후기들을 보고 무서워서 관뒀던 기억이 있다. TV에서 무속인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쭉 둘러보니 다들 해본 적 없는 모양이다. 뭐야 해본 사람 없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밤에 집에 부모님 다 계신데 어떻게 혼숨을 하냐? 멍구는 이제 방 생겼잖아. 해볼 만하지 않아? 저 새끼 겁쟁이라 못하는 거 알잖아. 멍구 놀려 먹는 걸 좋아하는 빡규가 또 시작한다. 뭐? 너 내가 하면 어쩔래? 한 달 동안 동생빵 할래? 동생빵 좋지. 이제 곧 2시니까 지금 할래. 대신 10분 이상 해야 인정해준다. 지금 해. 방법 잘 나는 사람 있냐? 멍구 기다려 내가 검색해줄게. 휴대폰을 검색해서 재료를 준비한다. 빨간 실, 인형, 소금, 물, 쌀 다행히 집에 다 있는 것들이네. 멍구한테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넉넉하게 30분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편의점에 가서 술이랑 먹을 것 좀 더 사러 가기로 했다. 멍구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냥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그냥 한 달 동생 할래. 그거 후기 봤어? 장난 아니던데. 그거 진짜 강령술이래. 무속인들이 하지 말라고 난리치던데 진짜 하려나? 시간 다 됐다. 슬슬 들어가서 후기 들어보자. 그리고 멍군의 문을 두드렸다. 멍구 우리야 들어간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이 온통 깜깜하다. 이상한 냄새도 난다. 아직 안 끝났나? 불을 켜고 멍구를 찾는데 방문은 잠겨있고 열리지 않는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멍구가 침대 옆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다. 우리를 보더니 엉엉 울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오랑이가 토닥거리면서 달래주자 그제야 멍구가 울먹거리며 말한다. 진짜 시작하고 조금 지났나? 10분을 어떻게 기다리지 하면서 TV 소리 듣고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터벅터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지? 처음엔 너희들이 나 놀리려는 줄 알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났거든. 그러다 그 소리가 또 끊기길래 더는 못하겠기에 그만두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낡은 바지에 코트 같은 것까진 봤는데 너무 놀라서 바로 문 닫고 침대 옆에 숨어 있었어. 진짜 뭐가 나왔다고. 저렇게 벌벌 떨고 우는 거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믿기지는 않는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건 끝내야겠다. 얼른 혼숨부터 끝내자. 너희들이 인형 좀 찾아줘. 도저히 못 만지겠어.
제발 빨리 끝내자. 후기를 보면 인형이나 칼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인형과 칼은 화장실에 그대로 있었다. 멍구 혼자 겁먹고 잘못 봐서 난리를 친 것 같은데 멍구 상태를 보니 이런 말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해? 인형 태워야 하나? 인형 태우면 끝나는 거 아냐? 이것만 태우면 될 거야. 멍구에게 어서 인형 태우러 가자고 태우면 다 괜찮아진다고 달래며 밖에 나왔다. 근처 공원에서 인형을 태우고 있으니 멍구도 좀 진정이 된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아 농담을 던져본다. 멍구게 쫄았네. 진짜로 본 거야? TV에서 나온 빛 보고 그런 거 아냐? 아니야. 문 여니까 진짜 빛은 하나도 없어서 어두운데 앞에 퍼렇게 그것만 보이는 거야. TV 안 켜고 했어? 소리 듣고 있었다며. 그러게. 나 분명 켜두고 소리 듣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도 TV는 꺼져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또 무거워진다. 오랑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한다. TV 고장 난 거 아니냐? 우리 집도 가끔지 혼자 꺼지던데. 맞아. 우리 집도 자주 그래. 타이밍 지렸다. 멍구가 너무 심각한 듯해서 다들 동의해준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살면서 TV가 지 혼자 꺼진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전기 문제도 아니고 갑자기 혼자, 게다가 하필 이 타이밍에. 생각할수록 찝찝하다. 찝찝한 기분에 맞춰 비까지 내리기 시작한다. 서둘러 집에 돌아오니 아까 맡았던 악취가 조금 더 심해져 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비가 와서 그런지 냄새가 좀 나네. 얼른 치우고 잠이나 자자. 술자리를 대충 정리한 후 자려고 누웠는데 술 기운에 어질어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악취도 점점 심해져 이젠 속까지 안 좋아지려 한다. 집도 치우고 몸도 씻었는데 왜 이리 악취가 나지? 어지러워도 눈을 감고 잠들려 노력하는데 빗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 아까 멍구가 말했던 소린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다. 일순간 방의 온도가 내려간 것 같다. 눈을 감고 있지만 방에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진다. 기척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몸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 눈을 뜨지 말라고. 고양이를 죽이는 건 호기심이라고 했던가? 아마 호기심이 죽이는 게 고양이만은 아닐 거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눈을 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다.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진다. 빗소리 중간중간 들려오는 이상한 발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려온다.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기분 속에 슬며시 눈을 뜬다. 소리를 낼 뻔했다. 누군가가 오랑이 옆에 서 있다. 허리깨까지밖에 보이지 않지만 거적대기 같은 바지와 다 해진 코트 자락이 보인다. 노숙자가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이내 지워버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 사람은 딱 보면 사람인 줄 아는데 사람인가 싶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을 몸소 체감한다. 아니 애초에 사람인가 싶지도 않다. 저건 확실히 사람이 아니다. 걸치고 있는 것도 이 계절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아니 옷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누더기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피부는 어둠 속에서 보아도 시체 그것처럼 푸르스름하다. 오랑이를 쳐다보는 듯하던 그것이 바퀴 쪽으로 이동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은 맨발이다. 발 역시 푸르스름한 세계 곳곳이 부르터 검붉은 피딱지 같은 게 징그럽게 나있다. 발 앞에 무언가 길게 나있는데 자세히 보니 발톱인 듯 싶다. 틱 하는 소리는 발톱이 바닥에 부딪혀 나는 소리였다. 이내 바퀴 옆에 선 그것이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빗소리에 묻혀 뭐라 하는지 자세히 들리지는 않지만 저 끔찍한 목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몸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으면 저런 목소리가 날까?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천조가리를 쥐어짜는 것 같은 끔찍하게 갈라지는 목소리다. 그 안에 담겨있는 분노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른다. 제발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눈을 감아버린다.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내 머리맡에 멈추는 소리 끔찍한 악취가 난다. 피비린내, 생선 썩는 냄새가 아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악취. 살면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였다. 시체가 썩으면 나는 냄새가 이럴까? 그것의 시선이 느껴진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분명히 느껴진다. 날 보고 있어. 그때 그것의 소리가 들린다.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저 목소리에 온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분 속에서도 제발 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움직였다.
몸이 통제를 잃고 덜덜 떨린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는다. 무의식 중에도 빌고 있었다. 제발 제발 내가 아니길. 발소리가 뒤에서 멈춘다. 등에서 느껴지는 한기의 소름이 돋는다. 뒤에서 멍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지른다. 덕분에 심장이 떨어질 뻔한다. 사람이 놀라면 심장이 멈춰 죽는 경우가 있다는데 오늘에야 이해한다. 금세 불이 켜진다. 오랑이가 불을 킨 모양이다. 돌아보니 그것은 사라져 있다. 뇌를 날려버리는 것 같은 악취도 한결 옅어졌다. 멍구 왜 그래? 빡교가 눈을 비비며 묻는다. 내가 소리 질렀어? 너 소리에 우리 다 일어나 있다. 미안 너무 생생해가지고. 무슨 꿈인데? 아까 본 그거한테 쫓기다가 잡혔는데. 찾았다면서 날 찌르는데 깨버렸다. 찾았다. 그것이 웅얼거리던 게 그 말인가? 오랑이와 눈이 마주쳤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오랑 담배나 한 대 태우고 올래. 밖으로 나오니 아까는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어느새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진다. 장마도 다 지난 때에 이런 비라니.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오랑이가 묻는다. 너도 봤냐? 방금 전 일이 떠올라 다시 몸이 떨려온다. 다시 그 악취가 나는 듯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인형만 태우면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대답도 안 했는데 표정만 보고 알아챈 거 보니 내 표정이 어떤지 짐작간다. 모르겠다. 그냥 우리 둘이 잘못 본 거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바람일 뿐이다. 둘이 같은 것을 잘못 볼 수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둘이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워대니 센서등이 꺼진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타들어가는 담뱃불만이 보인다. 저 미약한 불마저 없으면 혼자라고 느낄 만큼 어두운 밤이다. 집에 들어오니 아직도 악취가 남아있다. 악취를 맡으니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동시에 꿈이 아니라는 걸 다시 자각한다. 그래. 분명 뭔가 잘못됐지만 잘못됐으면 바로잡으면 그만이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도와달라 말해야 하는 거냐고. 무당. 가짜 무당들도 많다는데. 무슨 수로 진짜 무당을 찾지? 멍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일단 해가 떠야 찾아가든 할 텐데. 밖을 보니 너무 어두워 시간을 알 수가 없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어느새 4시 40분. 해가 뜨기 전까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방에 들어가 계속 검색하다 보니 혼숨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무속인들도 보인다.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자기 저주법. 자신을 찾으면 몸을 준다고. 그냥 잠깐 귀신을 부르는 놀이가 아닌 듯하다. 조금 더 보다 보니 혼숨 이후에 귀신에 시달린다는 후기가 많다. 대부분 게임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형도 태웠는데 멍구가 너무 겁을 먹어 완전히 타는 걸 기다리기까지 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혼자 하는 숨바꼭질 방법을 천천히 읽어본다. 쌀, 붉은 실, 칼, 인형, 소금물. 소금물을 인형에 뱉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멍구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있었나? 아니야 바로 울음을 터뜨렸잖아. 어떻게 해야지 다시 소금물을 머금고 뱉어도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인형은 이미 태워버렸는데. 인형을 태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놀이를 끝내고 태워야 했던 건가? 소금물은 이미 삼켜버렸고 인형은 타버렸다. 찜찜한 기분에 확실히 잿더미가 된 것까지 확인하고 왔다. 밑에 보니 놀이를 2시간 이상 하지 말란다. 우리가 놀이를 제대로 안 끝냈다 치면 2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지. 2시간이면 4시. 확실하진 않지만 나와 오랑이가 그놈을 본 시간이다. 동시에 멍구는 꿈속에서 잡힌 시간이고 확실히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하지? 정말 무당을 찾아가야 하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 스님들도 귀신을 쫓아주고 하지 않나? 해가 뜨자마자 절에 가면 답이 나올까?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쪽으론 지식이 전무하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일단 절에 가보자고 말하려 방을 나오니 멍구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고 있다. 한두 번 보는 광경이 아니라 무시하려는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제 마신 술이 그리 많지가 않다. 저 정도로 저렇게 토할 놈이 아닌데 가서 보니 나오는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만 계속하고 있다. 박규가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데 오랑이가 담요를 가져온다. 너무 추워.
그리고 제발 불 좀 꺼줘. 구역질을 하는 와중에 멍구가 계속 춥다고 난리를 친다. 오랑이가 가져온 담요를 걸쳐주고 화장실 불도 꺼주는데 현관에 센서 등이 켜진 걸 가지고 뭐라 한다. 변기통에 머리를 박고 있는 놈이 현관 센서 등을 신경 쓴다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해대서 지친 멍구를 침대에 눕혀두고 빠큐랑 오랑이에게 내 생각을 말한다. 그제야 빠큐도 상황이 심각하단 걸 알았는지 근처에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절이 있다고 가보자고 한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날이 밝아지질 않아서 7시까지 기다렸다가 절에 가려 집을 나서니 그제야 아직도 집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빠큐가 말한 절은 산 입구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했다. 차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갔는데 산에 들어서자 멍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속 쓰러지는 바람에 나와 오랑이가 부축하고 빠큐가 길을 안내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가뜩이나 어두운 산속에서 한 치 앞도 보기가 힘들었고 몇 번을 헤매다 드디어 절에 도착했다. 멍구를 부축하느라 우산도 쓰지 못하고 거의 굴러가며 산을 오른 우리는 진흙을 뚝뚝 떨어뜨리며 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생각해보니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드리는 분이지 퇴마사가 아니잖아. 뭘 기대했던 거지. 한심한 기분 속에서 바로 무당 생각이 난다. 우리 중 무당집에 가본 놈이 한 명도 없으니 인터넷에 검색해서 근처에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곳에 전화했다. 지금 와도 좋다고 한다. 깜깜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내리는 기분이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으니 산을 내려오는데 멍구가 무어라 계속 중얼거린다. 바로 앞도 잘 안 보이는 어두운 산 속에서 굴러가며 산을 내려오는 것보다 귓속에 들려오는 멍구의 웃음과 말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그것의 소리와 닮아간다는 점이 무서웠다. 속으로 제발 별일 없길 기도하며 무당집으로 향했다. 무당집에 도착하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앞에 손님이 한 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다. 이른 아침인데도 찾아온 손님이 있는 거 보니 꽤 용한 무당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인다. 이곳에서 마저 답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까부터 구역질하던 멍구는 완전히 탈진 상태다. 초조하게 5분 정도를 기다리니 아까 그 아이가 들어오라고 한다. 오랑이랑 내가 멍구를 부축하며 들어가니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다. 자세히 보니 눈이 무섭게 생겼다. 눈매가 아닌 눈동자가. 눈동자만 봤는데도 호랑이 앞에 선 기분이 든다. 화장을 짙게 해서 눈매도 사나워 보이니 더 무섭다. 호랑이가 따로 없다. 그 호랑이가 잠시 멍구를 바라보더니 툭 내뱉는다.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단순히 빙이 된 정도가 아닌데. 무당의 한마디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던 우리는 구세주를 발견한 듯 어제의 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는 말을 들은 무당은 더 알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다. 정신 나간 놈들 한동안 안 보이는 듯 하더니 또 나타나는구먼. 이놈들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한참을 쓴소리를 하던 무당은 우리에게 혼숨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다. 실은 붉은색을 썼는지, 인형은 어떻게 생긴 인형을 썼는지, 인형 속에 쌀과 무엇을 넣었는지 등등. 아마 놀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 같다고. 소금물 얘기와 인형을 이미 태워버렸다는 얘기를 듣던 무당은 한숨을 쉬었다. 한숨을 본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본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무당이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만하면 됐다. 조금 답답했다. 아니 귀신을 쫓으려면 어떤 귀신일지를 알아야 하지 않나? 내 기분이 표정으로 그대로 나타났는지 무당이 날 보며 말한다. 이놈아 귀신이야 보면 안다. 너희들이 본 거 아니 저놈 몸에 들어가 있는 건 객사귀야. 길바닥에서 죽은 놈이다. 문제는 너희들이 한 그 놀이가 문제야. 한숨을 쉬며 무당은 아까 우리를 안내한 아이를 불러 멍구를 다른 방에 눕혀 두게 했다. 아이가 멍구를 데려간 후 무당이 우리에게 말했다. 이놈들아 쉽게 말해서 길에서 죽은 귀신을 객사귀라고 하는 거야. 객귀 쫓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객귀가 저놈 몸에 들어붙은 방법이 평범하지 않단 말이야. 너희들이 한 그 놀이가 강령술인 건 알고 있냐? 그래, 근데 그게 평범한 강령술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놈이 퍼뜨린지는 몰라도 그 놀이 방법이 아주 고약한 거야. 잘 들어봐라. 너희들도 그냥 오라 가라 부르면 짜증이 날 텐데. 귀신을 불러두고 칼질까지 해대는데 화가 안 나겠냐? 심지어 악귀가 들어올지
어떤 귀신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판에 화는 있는 대로 나게 하고 술자를 찾으면 몸을 준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저주하는 꼴이지. 지금 너희들 친구 놈도 자기가 지를 저주하고 몸을 준 꼴이라. 달래서 보내야 하는데 안 가면 나도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테야? 어떻게 하겠냐 묻는 무당의 말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달라고. 있는 돈을 전부 모아 무당에게 줬다. 무당은 돈을 받고 아이를 불러 조밥을 지으라고 말하고 좀 기다리라 했다. 조금 있다가 멍구를 데려 나와 앉히더니 앞에 나물이 든 조밥을 두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거 다 드시고 나가주시오. 하고 칼을 던지더니 잠시 칼을 보다 다시 죽고는 다시 칼을 휘두른다. 모르고 한 1인이 드리는 밥 드시고 나가주시오. 다시 칼을 던지고 다시 죽고는 다시 휘두르기 시작한다. 내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밥 드시고 좀 살려주시오. 하며 또 칼을 던지고 죽길 반복한다. 보고 있자니 위화감이 들어 자세히 보니 칼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칼끝이 계속 멍구를 향하고 있다. 무당이 칼을 던질 때마다 멍구는 계속 부들부들 떨어졌다. 새벽에 맡은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멍구 눈저이가 슬슬 뒤집히기 시작할 때 무당은 해오던 것을 멈추고 멍구를 잠시 보다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새벽 일에 대한 공포에 몸이 조금씩 떨려오던 와중에 무당의 도리질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렇게 무당집을 나오니 점심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그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비에 아직도 날이 어둡다. 그 후 우리는 서로 퇴마사를 알아보고 더 용한 무당을 알아보고 부산스레 움직였지만 모두 고개를 젓고 돌려보내거나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할 뿐이었다. 멍구는 점점 야위어갔고 성격도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멍구를 우리는 조금씩 멀리했고 멍구 없이 셋이 모이는 빈도가 늘었다.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갔고 이상행동이 늘던 멍구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다. 멍구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던 우리는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다. 조금씩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 오늘도 역시 셋이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누구도 취하지 않았지만 오랑이가 짐짓 취한 채 하며 말을 꺼낸다. 그때 그거 솔직히 멍구가 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강요한 적은 없잖아. 나도 그때 말하지 않았냐?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건 그렇지. 멍구가 선택한 일인데 우리는 친구로서 이 정도 했으면 엄청 노력한 거 아닌가? 하나 둘 뱉어내기 시작한 말 못했던 감정들은 수문이 열린 댐처럼 쏟아지기 시작했고 멍구가 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써가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멍구는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났다. 우리는 아직 해가 떨어지면 셋이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혼자인 밤은 너무도 무서우니까 술잔을 부딪히며 기도한다. 어서 이 두려운 어둠을 몰아내줄 해가 뜨기를. 어린 시절부터 동경하고 사랑해온 나의 밤을 나는 증오하며 두려워한다. 한때는 넷을 가리키던 우리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를 제외해버린 우리 셋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미군이 죽었다. 나는 군 생활을 GP에서 했다. 각 GP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어떤 GP는 벙커 문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 벙커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썰이 있는 등 우리 GP도 있었다. 물론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썰이었다. 우리 GP의 3초소 및 3벙커는 들어가는 통로에 불빛이 없다. 벙커 내부도 어둡다. 과거에 3초소에서 근무를 서면 계속 귀신 소리, 귀신 형상 등등 이상 현상이 발생되어 3초소에서는 근무를 서지 않았으나 최근 전방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근무를 서고 있다. 들리는 썰에 의하면 지금 GP는 원래 미군이 담당하였었고 북에서 내려온 여성 탈북자를 3벙커에서 성폭행하여 죽였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날 3초소에 있던 2명의 병사가 근무 중 뛰쳐나와 상황실로 달려왔다. 그 모습을 본 간부는 장난치냐며 화를 냈지만 그 둘의 표정에는 겁과 진지함이 동시에 있었다. 그 둘은 모두 여성의 울음소리와 초소 및 벙커에서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것. 간부는 급히 3벙커를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2명의 병사. 결국 간부가 직접 초소를 들어가겠다고 한다. 무슨 일 있으면 인터폰 하라고. 10분 뒤 간부 또한 상황실로 뛰어내려왔다. 간부는 아무 말 없이 그날 근무를 3초소를 비워두고 작전 수행을 했다. 다음 날 간부들은 회의 끝에 이 사실을 사단에 보고했다. 그렇지만 사단에서는 믿지 않고 계속해서 3초소에 근무 투입시키라는 명령이 왔다.
GP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며 초소지에 투입시키지 않았다. 결국 사단에서 직접 인원을 파견. 사단에서 파견 온 간부는 자신이 직접 3벙커에서 잠을 자보겠다고 한다. 잠을 자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간부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3초소는 계속해서 근무 투입을 시키겠단다. 그 간부는 침낭을 들고 들어갔다. 그날 새벽 3벙커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그 간부는 뛰쳐나와 상황실로 왔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녹음기를 꺼냈다. 상황실에 근무 중인 인원은 그 녹음기를 틀어본다. 선명하게 들리는 여성의 비명과 울음소리, 그리고 다수의 사내가 영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영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여성의 비명과는 반대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문이 진짜인가? 결국 이 파일은 정부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영어를 해석한 결과 확실한 추행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이 GP에 근무했던 외국인, 정확히는 미국인들을 알아냈다.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인이 되었다. 고인들은 미국의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그 2명은 사실을 자백했다. 모든 썰은 사실이었다. 우리 사단은 GP 내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잘못을 한 미군 중 1명이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하여 함께하기로 했다. 장례는 잘 치러졌다. 그 후 3초소는 아무 일 없이 근무를 설 수 있는 평범한 초소가 되었다. 한 달 후 장례에 참석했던 미군인은 죽었다. 돌연사라고 한다. 몇 년 후 장례에 참석했던 한 간부를 전역을 하고 인터넷에 파일 하나를 올렸다. 장례식에서 켜두었던 녹음기 파일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조작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는다. 녹음된 내용은 여성의 목소리로 찾았다, 찾았다. 미국인이 미안하고 할 때마다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소문은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경험. 내가 병장 달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불침번 근무가 있어서 전번초가 나를 깨웠다. 그래서 잠깐 미적거리다 일어났는데 건너편에 내 동기였던 형이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오늘 저 형이랑 불침번 있나? 근무의 병장 2명을 한 번에 때려 박고 짜는 구먼하면서 덜그럭거리며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있거든. 근데 그 형이 내가 거의 다 갈아입을 때쯤 돼서야 정신 좀 들었는지 침대 옆에 걸터 앉더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먼 해서 전투하신고 형 쪽으로 가서 형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나왔다. 근데 후임 1명이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뭐야 하면서 경기근무 명령서 확인했는데 나랑 같이 서는 건 동기였던 형이 아니라 후임이었던 거야. 형은 내 다음번이었어. 그래서 후임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전번초 애들한테 왜 그 형 끼웠냐고 그 형 말번이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어. 그 형 보고 다시 자라고 하려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이 형이 다시 누워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이 형도 알고 그냥 다시 잤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일과 중간에 쉬면서 그 형이 말번 존나 힘들다 하길래 내가 애들이 일찍 깨워서 중간에 잠자기도 애매했겠네 하니까 그 형이 응, 말번까지 나 어제 깬 적 없이 잤는데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끔 침대에 앉아서 자는 사람은 있어도 침대에 걸터 앉고 누가 말 걸면 보통 깨거나 기억에 남지 않나? 근데 그 형은 자기는 그런 적 없대. 이 형이 평소 목류병이나 이상한 잠꼬대도 없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 형은 잠잘 때 그냥 죽은 듯이 자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깰 정도로 얕게 자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말도 걸고 했는데 아무 기억 못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때 내가 본 앉아있던 형 모습은 뭘까? 분명 똑똑히 그 모습을 봤고 약간씩 부스럭거려서 깨어있어 보였는데 네 번째 이야기,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다. 오랜만에 술을 마셨더니 취한다. 누구랑 마셨는지 까먹었다.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나는 취해 있다. 빌어먹을 계단. 이 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6층까지 오르는 건 적응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도 방 하나는 잘 구하긴 했으니 참아야지. 발품 팔며 본 대부분의 방보다 2배는 넓은데 월세는 오히려 더 싸다. 사장님도 천성이 어색해 보이지만 좋은 사람 같고.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있다. 옆으로 나란히 서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2명이다. 둘 다 여자고 긴 머리를 하고 있다.
비슷하게 입었다. 보라색과 녹색의 중간쯤 되는 오묘한 색의 원피스. 둘은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속닥속닥 잘 들리진 않았다. 사람이 근처에 왔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면만 보고 쉬지 않고 중얼거린다. 조용히 다가갔다.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리가 됐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여자 두 명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빠르게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듯한 얼굴. 입에서 내는 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없었다. 끔찍한 비올라 연주 같았다. 내 비명에 그 둘이 휙 얼굴을 돌린다. 똑같이 생긴 두 얼굴이 소리를 멈추고 나를 쳐다본다. 실록 입꼬리가 올라간다. 입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피규어처럼 다른 곳은 완전한 무표정이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콘트라베이스처럼 낮은 소리. 휴대폰 진동 같은 느낌의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진다. 나는 주저앉는다. 그때 내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방 안, 그러니까 문 너머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밖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말한다. 누구세요? 딸깍 문을 열려고 한다. 나는 소리를 지른다. 안 된다고, 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 두 여자는 내 쪽에 눈길도 안 준다. 다시 아까의 그 대화처럼 보이는 중얼거림에 집중한다. 문의 얼굴을 더 가까이 들이밀고 더 무서운 얼굴로 속닥속닥. 기어이 방 속에 나는 문을 연다. 살짝 문을 연다. 그러고는 문을 좀 더 열고 두리번거린다. 그 사이 두 여자가 조용히 방에 들어간다. 나는 갸우뚱해하며 다시 문을 닫는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자 조용히 문이 열린다. 좁게 열린 문틈으로 여자의 얼굴이 나온다. 나는 잠을 청하고 있다. 점점 여자의 얼굴이 시야를 가린다. 나는 정신을 잃는다. 그렇게 깨어났다. 꿈을 꾼 것이다. 시간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식은땀을 닦으며 일어났다. 안경을 찾아 쓰고 냉장고로 간다. 냉장고 윙 소리 위에 분명히 구별되는 작은 소리가 얹힌다. 얇은 천 2개를 맞춰시키는 듯한 소리. 문 앞에 선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 누구세요? 누가 온 건가 싶었다. 대답은 없고 계속 스스스 소리만 들린다. 옥탑방 특성상 사람들이 옥상에 드나들면 소음이 생긴다. 얼마 전에 중국인들이 옥상에 왔다가 우리 집 앞에서 크게 떠들어서 주의를 준 적도 있다. 이번엔 또 문 앞에 서서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세요? 문고리를 잡는다. 여전히 밖에서 대답은 없고 바람막이 부비는 듯한 소리가 난다. 어딘가 간지러운 소리. 호기심이 생긴다. 문에 귀를 댄다. 갑자기 진동이 전해진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문 앞에 버려둔 페트병이 흔들린다. 호기심이 더욱 커진다. 문을 연다. 조금 열었는데 아무도 없다. 더 활짝 열고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다시 문을 닫는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다. 5번째 이야기, 창문. 내가 사는 곳은 대학가 옥탑방이다. 이 동네에는 키 작은 원룸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내가 사는 건물은 여기에선 높은 편이다. 담배 피우러 옥상에 나가면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학교에서 멀지 않아 학교 건물도 보인다. 창문을 통해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다.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이젠 진짜 자야겠다 싶어 양치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 담배 안 피웠네. 롱패딩을 주워 입고 옥상으로 나가 담뱃불을 붙였다. 옥상은 워낙에 어둡다. 골목에 가로등이 있지만 꽤 높은 여기 옥상까지 빛이 다다르진 않는다. 주변 방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2걸음 떨어져 있는 빨랫줄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날은 월광조차 없었다. 늦은 새벽이라 달이 거의 다 지고 없는 시간이기도 했다. 달도 해도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담배를 피우며 보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 이어폰을 뺐다. 주변을 살폈다. 옥상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인가? 자주 옥상에 왔지만 처음 듣는 소리였다. 바람이 심해서 그런가? 개의치 않았다. 이어폰도 빼고 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옥상 난간에 팔을 괴고 주변을 보며 담배를 피웠다. 주변 방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한 곳에서만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불빛이 있는 곳은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 계단 통로 맨 위층이었다. 그 건물은 항상 개방된 곳이 아니다. 교우회관 건물로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만 사용한다.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비상구 표시등 불빛인 듯 은은하게 어두운 불빛이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계단 난간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다. 담배 한 모금 빨고 멍하게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 다음 모금을 빨기 전이었다. 왜 맨 위층에만 비상구 표시등인지 뭔지 모를 불이 켜져 있지? 다시 한번 건물 쪽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엔 불빛이 없다. 비상구가 맨 위에만 있나? 뭐지? 다시 맨 위층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른 창문의 모습에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잠시 잊었다. 뭔가가 있었다. 아주 어두운 실루엣, 폭으로 보면 사람인데 높이가 너무 높다. 통유리 맨 끝까지 닿는 큰 키. 난간을 잘못 본 건가 싶어 안경을 치켜 올렸다. 그것이 옆으로 살짝 움직인다. 뭐지? 사람인가 싶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조금씩 옆으로 계속 움직인다. 한쪽 끝에 닿자 그것이 멈춘다. 통화 중인 사람인가? 이 시간에 의문과 두려움이 섞인다. 자세히 보기 위해 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고 창문을 줌인했다. 아무것도 없다. 은은한 불빛의 까만 난간뿐이다. 카메라를 끄고 다시 그 창문을 봤다. 창문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불이 꺼진 건가? 집중해서 창문을 봤다. 난간도 계단도 안 보인다. 그런데 너무 검다. 너무 어두운 검은색. 주위의 모든 검은색보다 월등히 어두운 검은색. 압도적인 검은색이었다. 마치 가장 검은 페인트를 칠해놓은 듯했다. 소름이 돋았다. 아까 그것이 온통 창문에 붙어 있는 건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달려오려던 걸까? 무서워서 얼른 방에 들어왔다. 잘못 본 거라고 되뇌며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다. 빨리 양치하고 유튜브로 웃긴 영상을 보며 잠들 셈이었다.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화장실 안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얼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변기 뚜껑 위로 환풍기 부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빠르게 양치를 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몇 초 후였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 곰팡이가 싫어 항상 화장실 작은 창문을 열어둔다. 그래서 화장실은 언제나 바람이 통한다. 천천히 옆에 창문으로 눈을 돌렸다. 다행히 창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별로 이상한 게 없었다. 밖은 어두웠다. 창문 밖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어둡다. 마치 검은 널빤지로 창문을 막아놓은 듯한 어둠. 세수를 하기 위해 벗어났던 안경을 쓴 순간 나는 짧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작은 화장실 창문이 아까 그것과 똑같은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나는 집안 논통불을 켜놓고 잠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 창문에 그것은 없었다. 옥상에 나가 확인한 건물 창문에도 그것은 없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노트북은 왜 또 켜지지 않는 건지. 충전기를 끼우고 다시 켰다. 그러자 노트북이 윙 꺼지는 소리를 냈다. 충전기를 끼우기 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켰다. 노트북은 윙 소리를 내며 켜졌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뭐야 하면서 스페이스바만 연신 두들겼다. 노트북 화면은 계속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껐다 켜기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뭔지 몰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트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오래된 철문이 힘겹게 열리는 듯한 찢어지는 고음. 놀라 바라본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검었다. 너무 검어서 내 얼굴의 윤곽조차 반사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검은색이었다. 6번째 이야기, 냄새.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는 산책로가 있다. 사람도 많지만 개도 참 많다. 그리고 똑똑한 강아지들도 많았다. 간단하게 손을 주거나 죽는 신용을 하는 것에도 모자라 무얼 가져오거나 주인을 알아보는 건 아주 기본이었다.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개가 자기 주인의 피냄새도 구분할 수 있을까? 였다. 만약 내 옷에 저 개의 주인의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면 개는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만약 구분한다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만약 좋아한다면 핥으려나? 싫어한다면 물려나?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흥분이 되었다. 카페에서 일어나 산책로를 가로지르니 강아지들이 내 앞길을 열어주었다. 어느 강아지도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개는 후각이 좋다.
친구의 피 냄새를 구분하는 것을 보니 분명 주인의 피 냄새도 구분할 것이다. 7번째 이야기, 검은 여자. 어릴 적 나는 시골에 살았었다. 물론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나는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알았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아는 건 마찬가지였다. 문득 새로 이사 온 친구나 아니면 요즘 같은 설날이나 명절에 할머니 댁에 놀러온 내 또래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금방 친해져서 바로 그날 친구를 먹고 그냥 놀았다. 때는 여름방학이었고 우리가 주로 노는 곳은 산이었다. 그 산에는 맑은 계곡도 있고 개구리, 뱀, 올챙이, 다슬기 등등 요즘에는 찾아보기도 힘든 것들까지도 꽤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장난감이었고 우린 매일매일을 탐험을 해나가며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문득 나를 포함한 4명 정도의 친구들이 마주친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피부는 하얗지는 않았다. 즉, 도시에서 온 친구는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린 피부가 하얀 친구는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다고 나와 같은 사내 아이들처럼 까무잡잡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머리카락도 장발이었지만 조금 씻지 않은 정도. 어쩌면 그날 계곡이나 늪 근처에서 놀다가 진흙이 묻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우린 가벼운 통성명을 하고는 다시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같이 산속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아이는 산을 꿰뚫고 있었다. 현지인인 우리들보다도 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지금껏 마주치지 않았거나 산의 뒤쪽 병원 근처에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애는 우리가 산에 탐험을 하러 오르기 시작했을 때 산의 위에서부터 나타났다. 우리가 민물가재를 찾으러 가자고 하면 그 아이는 민물가재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이따금 말도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기억나지는 않는다. 우린 하루 종일을 산에서 보내고 해 질 역에는 서둘러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산은 밤이 빨리 찾아오기에 무섭기도 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늦게 가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산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2개, 아니 3개가 있었다. 하나는 친구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해산할 때에 그 여자아이는 산에 남아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들 중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암묵적으로 그 여자아이는 산의 뒤쪽 병원 근처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산의 뒤쪽에 산다는 것은 집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고 해가 질 즈음에 산을 넘으면 한참이 걸릴 텐데 왜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놀러산에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마다 그 여자아이가 위에서 내려와 우리와 마주친다는 것이다. 마치 알고서 마중이라도 나온 듯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놀게 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나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회사 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를 가기 하루 전 부모님은 짐을 정리하고 계셨고 어렸던 나는 친구들과 한 번이라도 더 산에서 탐험을 하며 놀려고 했다. 그리고 당연히도 우리는 다시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들 내가 이사를 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시무룩해져 있지만은 않았다. 그저 있고서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다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하나씩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탐험도 끝났다. 나는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그 여자아이에게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행들을 먼저 산 입구로 보내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당시에는 수줍어해서 그랬는지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5분 정도를 그저 계곡 바위에 앉아서 물에 비친 주황빛 노을을 손에 든 나뭇가지로 쿡쿡 찌를 뿐이었다. 하지만 지체하면 할수록 날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기에 나는 이사를 간다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아이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했던 것 같다. 밑에는 아이들이 잠자리통에 자기가 잡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도 아이들을 뒤따라 내려가던 찰나에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의심이 들었다. 왜 얘는 여기 남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의 뒤에서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과 삐쩍 마른 듯한 팔다리 그리고 주변에는 파리가 날아다니며 팔다리에는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어른 여성을 보았다. 엄마구나. 나는 약간의 놀람과 무서움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검은 원피스를 서로 입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얼굴은 노을빛에 생긴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보진 못했다. 한여름인데도 말라 갈라진 입술과 입을 살짝 벌려 그 안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기억이 난다. 난 다시 뒤를 돌아 친구들에게로 갔다. 그러고선 그곳을 완전히 떠났다. 대학생이 되어서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네에 살며 어울렸던 한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나는 그때의 일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놀았던 그 일들을 얘기해보니 그 친구는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